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들 뒤에 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집행에 나선 공수처가 새벽부터 움직여서 가까스로 문 앞까지 갔지만 경호원 200명이 관저를 둘러싸고 버티는 바람에 5시간 반 만에 결국 빈손으로 철수한 겁니다. 정당한 법 집행이 대통령 앞에서 멈춰서며 법치가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은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질렀고 여당 국민의힘도 중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는 절대 시도도 말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밀착 취재한 기자들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저에서 벌어진 5시간 반 대치 상황부터 강나연 기자입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공수처 차량이 출발합니다. 약 1시간 뒤 관저 앞에 도착하고 30분 대치 뒤 공관촌 정문을 통과하면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작을 알립니다. 관저로 향하는 언덕을 오른 지 얼마 안 돼 이번엔 미니버스가 막아섰고 경찰이 추가 인원을 투입하고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증에 나선 뒤에야 두 번째 대치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공수처 직원 20명, 경찰 80명 등 총 100명이 그 뒤 옆쪽 산길을 이용해 관저 200m까지 겨우 접근했지만 또다시 막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버스랑 승용차가 10대가량 있었다며 대기하던 인원이 다 합류해 총 200명 넘는 인원이 팔짱 끼고 막아서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사 3명만 겨우 관저 앞까지 도착해 체포영장을 내밀었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불법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아직 해가 환하게 떠있던 오후 1시 반, 올랐던 언덕길을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영장 집행을 날린 지 약 5시간 반 만입니다. 공수처는 철수한 이유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높아 보여 위험했고 어떤 식으로든 숫자를 넘어 뚫고 가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현직 대통령의 체포 여부를 지켜봤던 시민들은 또 한 번 허탈함과 깊은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처와 군은 물론 지지자들까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방패막이로 삼으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대통령은 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체포마저 피할 수 있다는 걸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준 겁니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에서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힘줘 말하며 대통령까지 당선됐지만 오늘 국민들이 본 건 그 대통령이 법치를 뿌리째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공수처장이 반드시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실시간 유튜브로 지켜보고 있다며 끝까지 싸워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자.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 드러누우며 인간방패로 나섰습니다. 이런 지지자들을 경찰이 통제하자 이번엔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경고했지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경호 인력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사실상 인간벽을 만들어 영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말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에도 그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이 수사를 회피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말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윤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 법의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줬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미친 듯이 설친다,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는 공수처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차,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200m 앞까지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곧바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윤곽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영장 발부는 위헌이며 이를 집행하는 건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효라고 주장한 겁니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엄포도 놨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대치가 길어지는 사이 윤 변호사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제재 전쟁,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 전쟁에 여러분이 전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틀 전 직접 집회 단상에 올라 지지자들을 선동했던 석동현 변호사. 오늘은 페이스북으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설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직원들은 관저 정문으로 들어갔지만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군과 경호처 200여 명이 가로막으면서 석 변호사의 주장은 현실이 됐습니다.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이번엔 윤곽근 변호사가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군사기밀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공무 집행을 방해한 건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경호처 역시 적반하장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조목조목 반발했는데 이런 식이면 다음번 체포 시도 때는 인간벽을 더 두텁게 쌓을 걸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무산된 지 3시간 만에 대통령 경호처가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경호처 직원들을 다치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와 수색영장을 불법으로 본 윤 대통령 입장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기존의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던 원론적 입장에서 보다 강경하게 태세를 바꾼 건데 공조본의 대응이 경호처 기세만 살려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공조본은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연행하지 못했고 그럴 만한 인력도 없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호처가 첫 영장 집행 시도를 무산시킨 만큼 추가 영장 집행 땐 더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200명이 팔짱을 끼고 저항했던 경호처가 다음번엔 관저를 요새화하며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공수처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선 인력 중에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도 있었습니다. 계엄 당일엔 국회 점령에 나서더니 오늘은 내란 수비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들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되진 않았다고 반박했는데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공수처와 대치했던 인력 중에는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55경비단도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바로 입장을 내고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휘 통제권이 경호처에 있기 때문에 군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합참은 계엄 직후 당분간 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아예 통제권을 경호처에 넘겨준 것이라 군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은 관계기관의 장이 경호 지원 인력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 부대는 55경비단과 달리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했습니다. 계엄 당일 특전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211명을 투입했던 수방사가 국회에 점령되었다가 오늘은 대통령 수비대가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논란이 되자 경호처는 55경비단은 후방금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거처 외곽 경비를 경찰 101경비단에 맡겼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수방사 직할 55경비단이 맡고 있습니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었는데 2013년 수방사령관을 지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대통령이 경호원과 군을 사병처럼 부리며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이 생중계되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바로 대통령실 가보겠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경호처 역시 윤 대통령처럼 법 위에 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영장 집행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막아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낸 입장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먼저 경호처에서 200명이 겹겹이 벽을 쌓았고 몸싸움까지 있었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박한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명하면서 경호처의 경우는 적법했다는 논리를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향후 법적 다툼과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경호처 입장은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영장 발부는 위헌이며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내부적으로 이 불법인 체포영장은 집행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경호처가 윤 대통령 측의 의지에 맞춰서 경호에 임할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경호처야말로 법적으로 책임지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은 근거로 경호법을 들었습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 경호구역에서 출입 통제 등 위해 방지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 이 경호법 5조를 제시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영장 집행을 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위해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만큼 경호처가 영장을 막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향후에도 적법성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도 왜 최상목 대행은 경호처에 정당한 법 집행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는 겁니까? 네, 사실 이 경호처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입니다. 그런데 최 대행 측은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 기관들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이런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최 대행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앞서 보낸 이 협조 공문에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공을 이 최상목 대행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가 최 대행이니 이 최 대행이 직접 경호처에게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지시하란 겁니다. 과연 이 최 대행이 이 같은 공수처의 요구에 응할지가 이 영장 집행 가능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연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해온 단체와 시민들이 지금 관저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영민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관저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도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눈이 오는 날씨에도 3시간째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며 오늘 관저로 향했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경찰에게 맡기면서 이곳에서 집회를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관저 길목을 막고 있는 경찰 차벽을 향해서는 경찰은 차를 빼라고 다 같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강제 해산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지금 원래 집회가 있었던 한강진역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저희 취재진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곳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도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도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강진에서 도로를 따라온 탄핵 찬성 집회자들과 이전부터 관저 앞에서 모여있던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도로를 사이를 두고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계속 뒤에서 말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들은 경호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처벌을 막는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며 이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체포영장을 막는 경호처를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들이고도 집행을 못하느냐며 공수처를 향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내일 토요일 집회까지 1박 2일 집회를 하자, 내일은 더 많은 인원이 모여 체포영장 집회를 촉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인근에서 JTBC 김영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공수처가 5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철수하면서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1차, 2차 저지선까지는 가까스로 뚫어냈지만 3차 저지선엔 버스와 승용차 10대가 벽처럼 세워져 있고 경호처와 군 인력이 200명 넘게 팔짱을 낀 채로 막아서고 있어 도저히 뚫고 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화기를 휴대한 경호원도 있어 안전이 우려됐다고도 설명했는데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가장 먼저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 앞 바리케이드를 통과했습니다. 바리케이드를 지나니 공관촌 정문이 나타났는데 정문 바로 앞을 버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곳엔 경호처 직원 50여 명도 나와 있었고 30에서 40분 정도 대치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1차 저지선이었습니다. 대치 이후 관저 쪽으로 올라가던 공수처는 다른 버스 한 대를 더 마주했습니다. 경호처가 버스를 세워 물리적인 2차 저지선을 만들어둔 겁니다. 이때 경호처 직원까지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는 옆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JTBC 취재 카메라로 포착할 수 있었던 지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쪽으로 계속 올라갔는데 관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3차 저지선을 만났습니다. 버스와 승용차가 10대 정도 서 있었고 경호처 인원과 군 병력이 200명 넘게 팔짱을 낀 채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이곳에서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협의 끝에 결국 검사 3명만 그 틈을 뚫고 들어가 변호인을 만났고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진 못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취재진 카메라엔 갑자기 공수처 관계자들이 다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5시간 30분 동안 저지선을 몇 번이나 뚫고 올라갔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경호처와 군이 영장 집행을 지속해서 방해했는데 한 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일부 직원들이 개인 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며 현장 인원 안전이 우려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애초 공수처는 경호처의 저지망을 뚫을 전략을 고심하느라 체포영장 발부 사흘 만에서야 집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5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철수하면서 애초에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는 지난달 31일 오전입니다. 이후 모든 관심은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에 쏠렸습니다.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공수처 청사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청사 주변에서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게 아니냐며 온갖 추측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경찰 지원 등 여러 면에서 세부적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집행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4분, 공수처가 드디어 집행에 나서면서 어디까지 대응을 준비한 것인지, 과연 경호처의 벽을 뚫을 방법을 찾은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이 1,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200m 앞 3차 저지선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원이 군과 경호처에 가로막혀 3시간 반을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 겁니다.
경호처가 진입을 거부했을 경우 시나리오별 세부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성급하게 영장 집행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오늘 관저 앞 대치 상황에서 있었던 일 하나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직접 현장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박 처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여기에 공수처가 반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전 10시 12분쯤 직접 현장에 나와 공수처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경호처와 군 등 200여 명이 진을 치고 있는 3차 저지선 앞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박 처장에게 진입로를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을 들며 공수처와 경찰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자는 의견을 공수처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처장을 현장에서 체포하면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당시 대치 상황과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판단했다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경호처는 되레 공수처가 관저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그럼 공수처는 언제 또 체포를 집행하러 갈지, 이번에는 이 경호처의 저지망을 뚫어낼 전략이 있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공수처 연결해 알아보죠. 자, 박현주 기자. 공수처가 청사로 복귀한 뒤 전략회의를 열었다고요. 새롭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방금 전 공수처가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관저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계속되는 한 이 체포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있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최 대행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를 한 건데, 한편 공수처는 이 법리 검토를 마친 다음에 주말 사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다시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장 유효 기간이 당장 오는 월요일까지잖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거부가 공수처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수사 불응을 근거로 다음 수사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미 생중계를 통해서 이 경호처가 윤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영상도 일부 찍힌 상태이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법원에서도 집행 거부를 증거 인멸 사유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영장 유효 기간 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체포 영장을 다시 집행하거나 영장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이 체포 영장 집행에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공수처는 곧바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이 오는 6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향후 수사 절차 계획에 대해서 공수처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온 국민이 지켜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5시간 반 만에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영장 집행 상황을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세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우선 이 관저 길목으로 가는 흰색 철문은 비교적 수월하게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공수처 부장검사가 바리케이트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먼저 바리케이트가 열렸습니다. 지금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들어갔는데 곧이어 관저로 가는 흰색 철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대형 버스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것을 1차 저지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경호처 차장과 관계자 50여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뚫고 지나갔는데요. 이게 오늘 오전 8시 3분쯤입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이 체포영장 집행이 좀 수월하게 진행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곧바로 이 경호처가 세워놓은 버스 차벽이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보면요. 지금 이 부분이 2차 저지선입니다. 공수처 설명에 따르면 차벽 주변으로 경호처와 군부대 10여 명이 가로막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영상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뒤엉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위로 사람들이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부터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공수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2차 저지선도 오전 9시 15분에 뚫렸습니다. 일부는 지금 이렇게 산길로 우회해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영상으론 잡히지 않는 공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2차 저지선을 뚫고 가자 그 뒤에 3차 저지선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관저 건물과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경호처가 생각보다 쉽게 물러서나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곳에 3차 방어선, 사실상 방어 본진을 꾸렸던 겁니다. 네. 1, 2차 방어선과 달리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는 장소에서 본격적으로 저지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와 차량 10여 대로 이 차벽을 세우고 경호처와 군까지 200여 명이 겹겹이 인간벽을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엔 포착되지 않았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이 경호처와 군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체포를 막는 마치 사병처럼 활용됐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3차 방어선에서 대치가 시작된 게 오전 9시 51분쯤입니다. 공수처 인력과 경찰을 합하면 120여 명 정도가 됐지만 대치 끝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개인 화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 개인 화기를 직접 꺼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돌아온 거죠? 아닙니다. 이 합의를 해서 검사 3명이 이 3차 저지선을 넘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관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이 철문까지 그러니까 4차 저지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변호사 2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김홍일, 윤갑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죠. 이 두 사람이 영장의 불법 발부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반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철문을 끝내 열지 못하고 오후 1시 반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입니다. 그 지금 4차 저지선까지는 검사 3명이 다 진입을 했지만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렇다면 2차 시도에서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현재로서는 오늘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호처와 군부대까지 마치 사병처럼 겹겹이 벽을 세우고 이런 막아서는 상황, 그리고 관저 건물에 철문을 돌파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한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내일 출석을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박 처장이 수사에 응할지 또 이런 압박만으로 봉쇄를 풀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가로막히는 건 사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다고 믿기는 어려운 일이죠. 법원의 영장 집행 방해한 일반 사람들은 사실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체포영장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발부받은 이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오는 6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 만큼 공수처는 이 집행 방법을 찾는 데 현재로서는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시도에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수처가 조금 전에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에 지시를 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한 만큼 또 그 반응을 보고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점도 검토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일단 현장 상황을 모두 체증해 놨다 이렇게 밝히면서 추가 조치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주환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 소식은 기름을 부은 것처럼 집회를 달아오르게 했고 승리했다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은 기자, 지금도 뒤편에 지지자들 많이 모여 있죠? 네, 공수처가 철수한 지 5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 경광봉을 들고 아직까지도 지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이곳을 밤새도록 지키겠다면서 담요를 두른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주 큰 함성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집회 단상에 올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반대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대가 관저 근처로도 향했었는데 혹시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오후 3시에는 한강진역에서 체포를 촉구하는 쪽의 집회가 이어지다가 지금은 이 관저 앞으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다행히 이 대통령 지지자들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물리적 충돌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양측 참가자들이 모두 좀 격앙된 상태여서 밤사이에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은 주말인데 집회 규모가 더 커질 걸로 예상되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매일같이 관저 앞으로 나와서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더 많이 나와야 한다면서 트랙터를 몰고 와서 길을 아예 막아버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도 관저 앞에서 열리는 만큼 내일도 이 관저 앞은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김지은입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하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상대로 경호처가 아예 발포하고 사살하라는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새벽부터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 단상에 오른 극우 유튜버들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경호처가 발포해야 한다 선동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합의가 안 된다면 발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는 발포하라! 발포하라! 집행이 임박하자 발언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저쪽에서는 이야, 이거 보니까 K1, A1 기관 단총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게임이 되겠습니까? 자, 만약에 말 안 들으면요, 즉각 사살하라! 내란 범죄자들 사살하라! 관저 앞 1차 저지선이 열리자 욕설이 터져 나옵니다. 야, 이 배신자들아! 경찰 기동대를 향해 분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저 새끼를 이기면 어떻게? 내가 총을 쏘니까 내가 가서 싸워야 된다 이거. 민놈 총자리 미리 확보해 주는 거 아니야, 빨갱이들 자리. 탄핵 찬성 시위대에 대한 공격도 이어집니다. 아, 좌파예요. 빨갱이에요? 경찰 오라고. 빨갱이 가, 꺼져. 빨갱이 가라. 가라니까. 빨갱이가 가. 왜 오래 찍어? 야, 빨갱이. 5시간 반의 대치가 끝나고 공수처가 철수하자 지지자들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더 많은 병력을 끌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 이 자리에 뼈를 묻는다. 대통령과 함께 한다. 윤석열.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 속에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JTBC 정서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에는 정광훈 목사도 등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 또 대한민국 선거가 북한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관저 앞 집회단상에 오릅니다. 저는 강화문 국민혁명 대표요. 그리고 총사령관으로서 자신을 총사령관이라 지칭한 전 씨. 계엄은 실패가 아닌 성공이라며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겼습니다. 아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또다시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안 했다면 이 나라는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전 씨는 자신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로 했다며 그에게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겠다 했습니다. 내가 가서 만나면 딱 세 가지만 말을 그래.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북한이 점령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절반은 가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근거로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대로 전하겠다는 겁니다. 전 씨는 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며 오는 주말에도 관저 앞으로 나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 호소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특권을 악용해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체포영장까지 무시했는데도 국민의힘은 법치라는 말을 대통령을 지키는 데 거꾸로 쓰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이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대통령이라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걸 문제 삼자 이번에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암만 직무가 정지돼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사에 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계엄을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져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접 대법원과 공수처를 방문해 영장 발부와 집행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판사의 그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진짜 내란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오선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근거 없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법을 초월한 무리한 수사야말로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 자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게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별다른 직책도 없는데 체포영장 대치를 중재하겠다고 나섰고 집회 때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휴대전화를 보며 대기합니다. 대화를 나누다 펜스가 열리자 곧장 관저로 들어갑니다. 오전 9시 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 1시간 반 만에 한남동 관저를 찾았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한창 진행 중이었지만 윤 의원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윤 의원 측은 관저에 간 배경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뒤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중재로 해결이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관제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새벽에 왔다가 다시 또 공수처 압수수색 왔을 때 또 들어가서 공수처 분들하고 오랫동안 대화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도 관저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이면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윤 의원은 혼란을 막기 위해 관저에 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극단적 보수층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지키기에 가장 열심인 사람이 초선 김민전 의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북한 간첩이나 중국 간첩으로 몰곤 하는데 김민전 의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윤상현 의원과 함께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기를 않나?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이 탄핵 소추의 바로 그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탄핵 소추 안에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의 내용은 최종적으로 작성된 두 번째 탄핵 소추문에선 빠져 있습니다. 또 앞서 탄핵 찬성 시위에 참가한 농민을 폄하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한 번 농사 짓지도 않았던 트랙트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그러면서 극우 지지층을 겨냥해 윤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을 자아내려는 발언을 합니다. 대통령님은 정말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들을 막아먹구나. 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 발생 직후에도 계엄은 무도한 민주당 탓이라며 울먹인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반성 없이 극단적 지지층을 향한 호소만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박충건, 이상휘, 조지현 의원도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국민의힘은 갈수록 국민 다수가 납득하기 힘든 주장들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배를 탄 것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 걱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1년 후에는 다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진정성을 갖고 미래를 보며 노력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이번엔 12.3 내란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직무 판단에 있어 위헌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전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얼굴을 두껍게 다녀야 한다, 고개 숙이지 말고 등의 말을 한 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란이 아니라면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비호하는가 하면 최종 심판이 나와야 이게 내란인지 내란 아닌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건 내란죄다 이렇게 하고 단정 지어서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당내에선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입장문을 공유까지 했습니다. 줄곧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당내 소장파를 겨냥해 뱀을 약 올리며 잡아먹어달라는 독두껍이라면서 회색 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갈수록 국민 다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국민의힘도 최근에 윤 대통령과 거의 마찬가지로 좀 강성 지지층들만 의식한 거 아니냐 싶은 발언들을 좀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러 들면 안 됩니다. 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런 맥락을 볼 때 이 권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한 국민은 이 새벽부터 나가서 대통령을 지키자고 이 관저에 있던 지지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국민의 64%가 즉각 체포, 구속 등 대통령에 대한 빠른 수사를 바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 비대위원장이 이 공수처 등의 최근 수사에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국민은 이 다수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제 막 취임하긴 했지만 취임 시작부터 이런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부터 했었잖아요. 이 공식 취임하면서 낸 서면 취임사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네. 이 권 비대위원장이 이 말했던 지난 주말은 12월 28일이었고요. 이때 광화문에는 탄핵 찬반 집회가 모두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를 보고 한 말인 거냐 기자들이 물었고요. 이 권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우리 우파를 지지하지만 우리 당과는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당을 믿고 함께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쭉 봤는데 이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이라면 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제는 윤 대통령과 함께 간다, 지지층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겁니까? 일단 극우 유튜버들이 연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 강성 지지층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이 당의 입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각자의 또 소신과 생각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으로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재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한다는 말과는 달리요, 이 대통령 탄핵이나 탈당 요구가 필요하다는 등 이 비판적인 목소리는 감히 낼 수도 없다는 게 여러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버티면 기회가 온다, 기회가 다시 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당분간 대통령을 엄호하는 국민의힘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당내에서 왕따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선 두 번째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날이었는데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됐다, 난도질 당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 측을 향한 헌법재판소의 지적도 잇따랐는데 특히 윤 대통령 측이 자료 제출을 미루자 재판관이 직접 추후에 내겠다는 말도 어느 정도는 내가면서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과 달리 작정한 듯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약자라는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봤습니다. 근데 한마디만 나가면 그냥 저희는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법정이 세력 간 대결의 장이라며 싸우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반국가 종북 세력과 국법 질서 유지 세력입니다. 재판정은 폐쇄된 조그만 법정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공개된 경기장입니다. 그에 맞추어 변론하고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헌재가 요구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은 제대로 밝히지 않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죠. 의견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렇게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뭐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이제 추후해야겠다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좀 이따 하겠다 그러시지만은 어느 정도는 내가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헌재는 오늘 국회 탄핵소추위가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의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헌재는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JTBC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짜리 답변서를 입수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상세히 전해드리고 팩트체크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온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계엄령을 없었던 일 치자는 궤변입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한민정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과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서류도 받지 않고 변호인단은 답변서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처음으로 40쪽짜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면서 계엄으로 생명과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을 판단할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등을 언급하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지만 헌재가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 기존 판례에 비춰봐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문제인데 결국 그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중대성을 갖느냐. 탄핵 소추의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답변서에는 탄핵 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대행의 탄핵 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미 헌재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적법성을 꺼내들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추가된 현 구성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야는 의결 정족수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윤 대통령 측도 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탄핵소추 의결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건 무효라면서 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무효이고 이들이 관여한 사건 진행 또한 심각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국회의장 권한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다른 사안보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4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졸속으로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를 선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일부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면서 이런 심리는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헌법학자들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지적합니다.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장의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가 단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JTBC 하혜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곧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사례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 대해 직무상한 행위 일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거론한 건데 이 역시 헌법학자들은 틀린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상한 행위 일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거론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엔 의회나 법원이 규제하거나 심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정한 비상계엄 선포 역시 국가 비상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대선 전복 시도 혐의와 기밀 문건 유출, 개표 결과 개입에 관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를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헌법학자들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미국 법과 내란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내 법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형사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명시적 규정이 있어요. 명시적 규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외가 다시 내란 또는 외환이라는 명시적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논의가 무의미한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온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게 국방과 외교에 관한 사건도 아닐 뿐더러 설령 맞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건, 그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JTBC 박사라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낸 이 40쪽짜리의 답변서. 팩트체크해드릴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 바로 따져보죠. 첫 번째로 탄핵 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 주장인데요. 네, 국회법 제130조 1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규정에 대해서 신속히 소추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그래야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사위 조사 절차를 생략을 해야 되는데 건너뛸 급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왜 건너뛰고 의결을 했느냐, 이게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너뛸 급한 사정이 없다는 거는 그쪽 주장인 것 같고 게다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답변서 주장을 보면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가 판단해서 해도 되고 판단에 따라서는 생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의무 조항이 아닌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신속하게 탄핵할 사정이 있어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도 없을 뿐더러 100번 양보해서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런 사정이 없었는가, 이건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계엄이 해제된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가 가결되고 나서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해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증언들이 굉장히 쏟아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론을 또 보겠습니다. 그 탄핵 가결 바로 전날이죠. 12월 13일 날 나온 결과인데요. 그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판단하는 국민 여론이 71%, 그리고 네.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75%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탄핵할 사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사부재의 원칙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국회법 제92조를 보겠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대상자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탄핵 사유 위헌적인 계엄, 이 같은 사안을 2번에 걸쳐서 탄핵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위반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국회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같은 회기 중에, 동일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일에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만 투표를 해서 투표 불성립이 한번 설명이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14일에 다시 상정을 해서 이번에는 204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회기를 보겠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12월 7일은 418회 국회 정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14일은 419회 국회 임시회거든요. 완전히 회기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 회기해야 된다는 이 규정을 어겼다. 틀린 주장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40쪽 답변서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소추안의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 결정이나 판결들이 등이 첨부돼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국회법 제130조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망입니다.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는 소추 대상자의 성명 직위, 또 소추의 사유 증거, 그리고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보면요. 그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실제로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언론기사 63개가 이제 첨부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법조항 어디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걸 네. 어기면 문제다라는 규정이 없는데 이걸 꼭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팩트체크 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계엄사령관 등을 재판에 넘기며 12.3 내란 사태 당시 현장 지휘관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라도 끄집어 나오란다. 전기 끊을 수 없냐.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현장에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특전사 소속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배경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시는 현장에 고스란히 전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현장에 투입된 특전사 지휘관들 간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장 지휘관 A씨는 4일 0시 30분 담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합니다. 9분 뒤엔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며 문짝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6분 뒤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이 지휘관은 또 내부 문을 돌파하지 못했다. 소화기로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님이 문을 부셔서라도 끄집어내오라 한다며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까지 말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전인 4일 새벽 1시 정각에 이뤄진 통화 내용입니다. 통화 녹취엔 이렇게 전기를 끊어서라도 의결을 막으려 했던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곽 사령관이 증언한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현장까지 전달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겁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뒤 군 수뇌부들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계엄에 대해 알았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서로 말을 맞추기로 하고 한 거짓말이란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당일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자는 이런 메모가 나온 겁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계엄군 수뇌부 사령관들은 대통령 담화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50명의 지휘관들이 앉아 있어요. 여기 중에서 TV 보고 비상계엄을 안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군 지휘관들에게 계엄 선포를 TV 보고 안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하자 이렇게 우르르 손을 든 겁니다. 비상계엄이란 사항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그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를 하시는 마지막 가운데서 동시에 제가 봤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은 언론 보도에서 문자를 딱 보면서 그때 최초 인지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 전날 비상계엄에 대비한 메모를 작성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최소 이틀 전부터 계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함께 모의해놓고 해제 뒤엔 몰랐다고 발뺌한 겁니다. 검찰 특수부는 사령관들의 말맞추기 정황이 담긴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한 특전사 간부가 휴대전화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곽 사령관에게 전화해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RN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의 답변이 동일한 이유가 아닌지 의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를 지워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도 적었습니다. 계엄 당일엔 곽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검찰 특수본은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서명한 포고령 원문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포고령이 국회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헌법상 영장주의에도 반한다며 박 총장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우리 증시도 널뛰기를 했습니다. 정치 상황이 대체 언제 안정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는 게 오락가락하는 시장 상황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오전부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단숨에 2,440선을 회복하더니 오후 1시쯤엔 2,450선으로 오르며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시 반쯤 영장 집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는 즉시 2,430선으로 떨어지며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결국 1.8% 오른 2,441.92로 거래를 마쳤는데 상승 마감은 6거래일만입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매력을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전히 알고 있고 국내 정책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난해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은 4,200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블룸버그는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면서 한국 증시와 외환시장이 쾌조로 출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선 반도체와 2차 전지주도 강세를 띄었습니다. 밤사이 미국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가 오른 데다 미국이 현대차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년 연설로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가 커진 것도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코스닥도 2.8% 올라 2달 만에 700선을 회복했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되는 강달러에 1,460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 증시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 여부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외신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 반대를 외치면서 왜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건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자마자 나라 밖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길어지는 대치를 극적인 드라마라고 했고 오후에 영장 집행이 중단되면서는 구금 시도에서 후퇴했다고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잠재적인 구금과 체포 가능성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봤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오늘은 가까스로 넘겼지만 비참한 생존자로 남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새로 취임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도와주길 바란다는 지지층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트럼프 지지자를 닮은 모습에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You can see the crowd here, including MAGA hat, American flags. We can take it through the crowd here. These are, of course, hardcore conservative supporters. 이를 두고 한국의 극우 정치와 미국의 보수적인 상징주의가 독특하게 융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이 미국을 기독교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여기며 미국 국기를 흔드는 그런 수사를 택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받은 거 알아요? 딱 3가지만 말을 그래요. 첫째,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런 선거 부정론을 계엄 이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참사 엿새째인 오늘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부품, 엔진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뒤로 보이는 여객기의 엔진을 오늘 수거했죠? 네, 사고 항공기 엔진 2개 가운데 한쪽은 이 콘크리트 둔덕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준비에 들어가 오후 2시쯤부터 기중기로 들어올려 엔진을 수거했습니다.
엔진은 사고 원인을 밝혀줄 핵심 열쇠입니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국은 수거한 엔진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꼬리 날개도 들어 올렸다고요? 네, 원래는 엔진보다 일찍 오늘 낮 1시부터 이 날개 부분을 들어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실제 작업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 꼬리를 들어 옆으로 옮기고 그 아래 시신이나 유류품이 있는지 수색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지금도 조명을 밝히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당국은 오늘 밤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 현장 수습은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렬도 계속 이어졌죠? 네, 사고 엿새째인 오늘 무안공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엔 2,200명 넘는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추모의 계단은 이제 손편지로 가득 찼습니다. 떠나보낸 가족에게 할 말을 꾹꾹 눌러 담은 유가족의 편지는 보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곳 무안공항을 찾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고 이 가족을 잃은 참담함을 잘 알기 때문에 위로의 말이라도 전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항공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유족들은 오늘 처음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사고조사위원회 측과 만났지만 아직 조사 중이란 말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겨냥한 악성 게시글들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참사 엿새째인 오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조사위는 현재 참사 조사 총 12단계 가운데 기본 수집과 현장 조사 등 4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와 관련해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알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정보 정말 알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 수 있게 사고 조사도 그렇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사조위는 조종사와 교신했던 관제사 인터뷰를 마쳤고 음성기록 장치는 녹취록을 쓰고 있습니다. 훼손된 비행기록 장치는 다음 주 월요일 분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 브리핑에선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계량공사 설계를 누가 했는지, 왜 흙으로 둔덕이 덮여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오늘도 애매모호한 답변만 나왔습니다. 아니, 그 달라진 내용이 아니고요. 그 발주는 공항공사가 했고 설계한 설계사가 그런 내용을 설계서에 담아서 준공 서류를 납품을 해서 그게 이제 공항공사에서 이제 실제 시공으로. 경찰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악성 게시글 등에 대해 일부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전국 단위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새해 첫 주말인 내일도 이른 시간에 나가신다면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일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역에 집중되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수도권에 10cm에 가까운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바싹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충청권과 전북은 오늘 밤까지 눈이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북부 지역은 내일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눈과 비는 월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목요일에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